네, 긴급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시한폭탄이 된 주한미군 기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오늘 한반도 문제 전문가 김창현 교수님과 문경원 연구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현 교수님 저는 처음 뵀는데요. 양력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겸임 교수를 지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뉴스토마토에서 K평화연구원 원장님이 맡으셨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진행자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제가 참고로 이 방송 전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우리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방송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중하게 오늘 모셔봤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돼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3월에 프리덤 실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이 됐는데요. 미국이 지금 이란에서도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취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설레는 전망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패트리어트에다가 사드까지 지금 빼가는 와중인데요. 미국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먼저 물어볼까요? 네. 네. 우리 문경원 연구원을 또 교수님 오시니까 또 얘기 잘 안 하시려고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네, 한미연합훈련 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까? 뭐 크게 두 측면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한미연합훈련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상으로 봐도 이 훈련은 굉장히 그 북의 억제력으로도 작용하고 대중 봉쇄로도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 훈련이.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의 패권 전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미 연합훈련은 굉장히 소중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걸 절대로 축소하거나 유예하려 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측면은 미국의 군사훈련은 미군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미군들 장교들은 그 훈련을 해야 진급하고요. 예, 그리고 여타의 다른 지역까지에 대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개되는 시나리오나 이런 것까지도 여기서 다 작성도 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훈련을 여기는 가능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본만 해도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일본 본토에서 함부로 대규모 훈련을 하지 못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대규모 훈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훈련하기에. 만만하다는 거네요. 여기는 뭐 천지인이 다 조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도 되고 땅에서 해도 되고 바다에서 되고 사람들 인심도 좋아요. 돈도 다 내주고. 예, 다 돈 내주고 허용해주고 그래서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어서 여기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은 다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육해공으로.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방어적 훈련이라는 명분 하에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훈련이 중요한데 이번 훈련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도 굉장히 강경해졌고 그런데 원래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보도 자료들이 쭉 나오잖아요. 막 폭격 막 쏘고 막 불 뿜는 저번에 예전의 기억은 엄청난 막 군사 무기들을 자랑하고 그런 보도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번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보도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재명 정부가 워낙 이제 이 북을 자극하지 말자 그리고 긴장을 이제 격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국 촉하고 이게 약간의 마찰이 벌어지는 거죠. 훈련을 축소하고 싶어하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요청하고 하니까 올해 특히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기동훈련 FTX라고 하는데 그걸 결국은 많이 줄여서 했어요. 올해 하긴 다 진행할 건 다 했는데 실기동 훈련을 정말 하고 싶어 하거든요. 미군들은. 근데 그것이 작년에 비한다면 한 반쯤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 가급적이면 이제 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가급적 이제 숨겨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북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하는 건데요. 몰래 숨어서 하고 있네 이런.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긴 보는 건데 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인 그건 거군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요청을 하더라도 예. 미국의 의지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 훈련만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네. 예.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 중에 저 궁금했던 게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분계선에서 나온 그 사진 한 장이 공개됐거든요. 예. 그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브런스는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왔던 주한미군 사령관들 중에 이렇게 말이 많고 떠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돌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돌출 행동하고 SNS에다가 막 우리 정부 비판하고 사실 좀 DMZ법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입법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DMZ에서 평화롭게는 우리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본인이 나서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내놓고 얘기하고 해서 이번에 그 뭐 나타난 것도 그 사람의 그러한 돌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뭔가 협의된 거는 아니고 예. 워낙 이런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관종 같은 기질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관종입니다. 관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주한미 사령관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죠.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브런슨 사령관 입으로 미국의 정책들이 과도하게 심지어 트럼프랑 다른 입장도 막 공개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 보입니다. 우리 문경호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브런슨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직장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존형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와가지고 국방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방 정책 차관으로 있는 엘브리지 콜비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한국 꼭 지켜줘야 되냐. 한미 동맹은 자살 동맹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키다가 지금 미국이 죽을 수도 있는 판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논리적 귀결은 뭐냐면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주한미군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적 귀결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거 내 직장인데 지금 이 직장이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네. 동북아에 딱 그 핵심 위치에 있고 얼마나 여기가 소중한 곳인데 여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미국의 계획이랑 입맛이 맞으니까 또 그거를 통제하진 않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항상 의회에서 그 국방수권법이라고 이제 매년 통과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거기에 이제 담는 건데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냐면 주한미군 숫자 줄이는 거 의회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함부로 주한미군 숫자 못 줄이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도 보면 불안한 거예요. 트럼프 쟤 또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아예 못하게 딱 통제를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권은 주한미군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프리덤 쉴드 이 연합훈련도 문제지만 사실 이렇게 명칭이 없는 상태로도 진행되는 연합훈련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한반도 주변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훈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동해 쪽에서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함께하는 훈련이 진행됐었죠. 이 훈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네덜란드만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나토에 있는 많은 군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새로운 군사 전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작게라고 할 때 5015, 5027 다 50이 들어가는 건 한반도거든요. 근데 지금 작게 2022라고 핵 전쟁을 포함한 전 세계적 통합 군사 전략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2022에 의하자면은 첫째는 이제 동맹을 통합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컴바인이 아니라 사실 인터그레이티드로 쓰는데요.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통합해서 한미일 동맹으로 묶고요. 나토 동맹과 아시아에 있는 동맹들을 묶어서 통합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작전 영역도 통합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 지상, 해상, 공중의 영역 외에도 우주, 사이버 또 그리고 이제 뭐 전자기, 정보 심리전 이런 걸 다 통합시켜내는 훈련으로 가고 있고 전장을 통합해요. 원 시어터 우리 저 들어봤지 않습니까? 네.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까지를 하나의 전장으로 구상을 하는데 그게 그만 이제 작년에 헤그세스하고 나가타니가 얘기하는 바람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통합하는 거예요. 2022가 그 작전 통합인데 그래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나토군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 아주 대표적인 게 2024년도 봄에 했던 프리덤 실드인데 네. 그때는 자그만치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뭐 필리핀, 태국, 벨기에 12개 나라가 그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참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전장의 통합 그리고 이 동맹의 통합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장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의 구상인 거잖아요. 근데 전 미국- 궁금한 게 나토 입장은 어때요? 나토는 뭐 지금 미국과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고 해도 여기처럼 좋은 데가 없잖아요. 얘네들도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훈련이나 해보자. 서로 오지 못해 안달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심도 좋고. 동해바다로 몰려들고 있다. 저는 네덜란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막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명칭을 듣는 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들어왔었네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지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만 꼭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함께해서 일본 근해 뭐 태평양 이런 데서 훈련을 하면 사실 국내 언론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네. 뭐 영국의 항공모함이 갑자기 태평양에 나타난다거나 사실 나토 이름 자체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네. 대서양 거기서 돌아야 되는데. 예,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요. 나토인데 태평양에 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구역이야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역으로 어떤 게 있냐면 2022년부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나토 파트너국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하는데 막 윤석열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너네도 이제 나토에 좀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한국, 일본은 나토에 관심 갖고 나토 애들은 한국, 일본에 관심 갖고 서로 이제 교차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로 이제 묶이는 그런 과정이 미국의 구상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 훈련 이제 뭐 거진 1년에 365일 연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이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는 훈련들 다 해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 현황을 보니까 미국의 실력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것도 아마 계속 살펴보셨을 텐데 미국의 실전 실력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글쎄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 이란에서 붙은 거는 전부 다 보면 네. 미사일과 드론으로 서로 싸우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실기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전이 벌어지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건 아니니까 제대로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 훈련 자체가 갖는 특징이 한반도에서는 좀 독특하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적을 규정해 놓고 시나리오를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방식의 훈련들은 타국에서는 잘 안 벌어지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공격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대상에 맞는 훈련을 하는 거니까 사실 그 실력이 실전에서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현실적으로 위험한 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엄청 그 위협적이고 도발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당사국들은. 그렇지요,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동등하게 대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겠죠? 네, 어쨌든 미국의 실력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문경혜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군대가 미군이거든요. 미국만큼 전쟁을 많이 한 나라가 없잖아요. 온갖 전쟁에 미군을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은 많은데 지금 이란 전쟁을 보면 과연 저게 진짜 미국의 실력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 훈련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동아시아에서의 전쟁은 사실 이란 전쟁이나 무슨 뭐 다른 전쟁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핵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핵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지 훈련을 과연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훈련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 제가 이제 예전에 군대 가면 조교들이 핵전쟁에 대해서 핵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해라 막 대비 다 설명해요. 매뉴얼이 있어요? 네,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요. 근데 솔직히 핵폭탄 떨어지면 다 필요 없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핵폭탄 떨어지는데 막 귀 막고 코 막고 뭐 엎드리고 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 할 때도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하긴 하거든요. 네. 뭐 하냐면은 그 뭐 물 가지고 방사능 낙진 씻고 뭐 이런 훈련을 해요. 이게 과연 이제 군사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지상군은 지상군이라고 쳐도 미사일이나 이런 문제들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이란이랑 전쟁하는 거 봤을 때 그렇죠. 지금 전투기들이 막 지금 격추당하고 있는데 예. 그런 거 보시면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준비야 이 사람들은 뭐 한편 전쟁을 마음이. 밥 먹듯이 하는데 마음은 되어 있겠죠. 근데 이 실력이나 어떤 전력적으로 봤을 때 그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상당히 종이 호랑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경우에 해당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해오던 최첨단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격추되는가도 보여줬고 그리고 그런 일이 미군 생기고 처음이에요. F-35 얘기도 맞고 F-16기 막 떨어지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미국이 어떤 나라에서도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한테 미국의 실체를 똑바로 보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겠죠. 네. 그것도 궁금해지는데 어쨌든 이 연합훈련 쳐도 미군 자체도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365일 하는 정도로 합니까? 미국 본토에서도 훈련을 자주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제 뭐 과학과 훈련이라서 지상전 훈련의 규모가 크죠. 근데 다만 이제 미국 본토 훈련은 주로 육군에 머무르죠. 네. 공군, 해군, 육군의 합동 훈련 이건 이제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반도는 하나의 전체 하나의 시어터로 삼는 전구 작전을 시행하니까 한반도 훈련이 너무나도 구미가 당기는 곳이다라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한국군도 우리 미국 가서도 같이 해요. 네. 아 우리도 가나요? 예, 한국군 미국 가서 그 뭡니까 육군 기동부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모하비 사막에 위치했는데 국립훈련센터라고 있어요. NTC라고. 네, 거기 가서 한미연합훈련도 실시하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들은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인근으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미군 그 훈련 네. 관련해서 한마디만 제가 최근에 이제 흥미로운 걸 봤는데 아니 최근은 아니고 2019년에 나온 그 미국의 CNN 방송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미군이 총 16,652명이 군 복무 중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사망 원인 1위가 어디냐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전쟁 작전 중 사망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게 16.3%거든요. 네. 훈련 중 사고가 32%예요. 그러니까 2배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훈련으로 죽는 사람이 2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걸 군에서는 절대 공개 안 하거든요. 예, 근데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훈련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훈련하다가 죽는 걸로 보면 미국 자체로도 훈련을 상당히 좀 고강도로 하는 것 같고, 근데 미군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우리는 관념이 한국군은 되게 막 그 전근대적인 군대 문화가 네. 있고 미국은 되게 자유롭고.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군대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미군 내에 들어가면 장병들 내 그런 뭐 상관이 뭐 후임을 막 개취급한다거나 이런 문화들이 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보도가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것들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멋있는 모습.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곳의 미군들도 주둔국 군대랑 이렇게 자주 강도 높은 훈련들이 진행이 됩니까? 예,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좋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훈련들은 계속 그럼요. 진행이 되는군요. 주일 미군하고 뭐 일본 자위대하고 합동 훈련 많이 하고요. 네. 거기도 뭐 소규모 훈련은 상시적으로 합니다. 상시적으로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필리핀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필리핀의 그 발리카탄 훈련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부 다 상륙 훈련도 하고 실사기 훈련도 하고 많이 해요. 하고 또 유럽의 나토에 있는 그 주 유럽 미군과 다국적 대규모 훈련을 하죠. 거기는 다국적으로 하는데 근데 이제 같이 싸울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나 전쟁을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빠꾸만 데가 없이 미군들이 전쟁 준비를 늘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이번에 그 미군 기지 이제 때려 맞으면서 알게 된 건데 진짜 전 세계 각지에 미군 기지가 있더라고요. 예,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진짜 빈말한 게 아니에요. 돈 너무 많이 든다고 빈말한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한미군 기지가 아니죠. 이제 중동에서 미군 기지가 타격을 당하면서 유럽들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얼마 얼마 전 뭐 카타르에서는 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른 유럽 나라들도 미군 이거 데리고 있는 게 너무 부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연합훈련도 그렇고 미군 기지를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은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이번에 이란전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준 거죠.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그 중동의 걸프 왕정들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전략적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 타겟이 됐다라는 가장 위험천만한 기피 시설이 미군 기지다. 이게 이번에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도 때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겠죠? 사실은 그 전에도 계속 보여는 줬죠. 이란이 작년 전쟁할 때도 카타르 미군 기지 때렸었고 이게 항상 그 발진하는 곳을 때리게 돼 있는 거니까 네. 사실 뭐 미군 기지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이번에 현실로 막 12군데 이상이 완전히 막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다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 미군 기지가 포격받은 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다 파괴된 건가요? 뭐 정확하게는 사실 뭐 보도로 크게만 봐서 예,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고 있기는 한데 네. 상당 기간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정도로 뭐 초토화시켰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진짜 두려워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미군 기지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도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요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지일보인데 아시죠? 신천지에서 하는 일보예요. 너무 흥미로운 여론 조사를 발표했더라고요.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철수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한다를 53.3%. 보통 신천지가 국힘이랑 이제 연관돼 있는 친미 세력과 연관됐다고 생각하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한다면 이 정도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만들어진 게 처음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겠죠. 요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더더욱 그걸 보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미군 기지의 효용성이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억지력이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알다시피 위험을 끌어들이는 곳이다라는 게 더 강하게 이제 부각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또 이제 북이든 다 미사일 강국들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북은 뭐 엄청나게 많은 방사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도 기능까지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막 뚫리니까 이 이란전이 터니까 미사일 공격에 전혀 공격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은 방공망이 다 뚫린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이상은 그 미군 기지가 이 지역을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해진 거고. 네. 또 하나 우리 요번에 기억아시겠지만 오만에 있던 제 5함대가 전쟁 터지자마자 그냥 미국 본토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오만에 있는 제 그 5함대는 그 동네 제해권을 쥐고 있는 군대이고 그리고 사실상 그 군대가 전쟁이 터지면 빠르게 투입하려고 거기 주둔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가장 빠르게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걸 보니까 이거 제일 믿고 어떻게 맡기냐. 공격 타겟 목표고 그러니까 네. 1번 타겟이 되고 2번 거기가 전쟁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초토화 돼버리니까 미군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미국한테 안보를 맡긴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커졌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이번 전쟁의 양상이 이렇지 않았다면은 국민들의 이런 인식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계속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네, 그런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있겠습니까? 사실 80년 넘게 지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거는 윤석열이 이것에 되게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에 끊임없이 도발했는데 북한이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사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거다, 남쪽을 공격할 거다라는 그 인식이 북한의 주장은 꾸준히 공격할 의사가 없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분명히 북한은 적화 통일하려고 할 거야. 이런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걸 깨주지 않았나라는 또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인식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국이 생각보다 강한 나라가 아닌데 미국 자체도 못 지키는 것 같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문경화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필리핀에도 있었고 뭐 대만에도 옛날에는 있었죠. 뭐 이런 섬에 있는 곳하고
한국에 있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이란 전쟁도 보면 이란 전쟁 뭐 해군이 가서 뭐 함포 쏘고 아니 함포는 안 쏘죠. 미사일 쏘고 뭐 비행기가 가서 뭐 미사일 쏘고 이렇게는 해도 결국 결정적으로 이란을 굴복시키려면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네. 지상전을 못 하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지상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주일 미군도 규모가 우리보다는 더 크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기지가 정말 소중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북중러가 볼 때도 주한미군 기지는 매우 중요한 타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위험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한테 그만큼 중요하면 네. 북중러한테도 그만큼 이제 이 요충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화약고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더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한미군 기지가 공격받는다? 이게 최근에 이제 생겨난 인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그렇게 전면전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전쟁 양상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나라에도 끼치는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가 저는 뭐 지역별로 한두 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총 62개가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주한미군 기지의 형태도 좀 다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이제 평택 미군 기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예요, 거의. 네, 그렇죠. 독립된 도시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그만 창고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 미군 기지로 해서 막 철조망 쳐놓고 막고 있고 뭐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곳이 이 곳곳에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많은 나라다 미군 기지가 일본, 독일에 이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인 거죠. 이것도 순위권에 드나요? 네, 그럼 뭐 1년 내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이랑 누가 전쟁을 하면 세 번째로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몰아내는 게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 네. 그게 진짜로 그 브런슨이 그렸던 왜 동아시아 지도 있지 않습니까? 뒤집었던 네, 지도. 뒤집었던 네. 지도 아주 다 유명한 지도인데 거기 보면 캠프 험프리스에서 직선으로 쫙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뭐 베이징도 가고 쭉 그어놨지 않습니까? 예, 발리날도 긋고 도쿄도 긋고 다 그어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기가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를. 그러니까 한반도 자체가 전쟁의 발진기지다라고 하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억지력이 아니라 사실 전쟁의 도화선이고 뇌관인 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 맞고 아까 우리 문경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다면 가장 또 타겟이 되는 북중러가 가장 공격을 먼저 하고 싶은 곳이기도 한 거죠. 붙게 되면. 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한 10년, 20년 후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현재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너무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미군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지 자체를 지금 폐쇄해야 된다. 여기에 좀 더 집중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요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무엇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얘네들이 새로운 미군의 그 군사 전략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말들도 잘 만들어요. 뭐 전략적 유연성이니 그쵸. 뭐 하는데 또 뭐 동맹 현대화라는 역할 변경이니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옮겨다니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뭐 한 1,000명 남고 확 옆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조금도 안전해진 게 아니에요. 미군 기지가 있는 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고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언제든지. 네. 그래서 사실은 미군 기지 자체를 완전히 폐쇄하고 없애고 철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돌아올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온다고 해도 임시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좀 미군 기지 없어져도 그냥 우리나라 기지 아무데나 막 들어가 쓸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 막 공군 기지 막 쓰는 거 보세요. 막 출입하고. 그러면 요번에 중국의 그 근처에 가가지고 비행기 F-16 10대나 막 가가지고 우리 한국 장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훈련하다가 좀 난리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기지로 발진한 거 아닙니까? 그건 또. 그렇죠 말입니다. 아 근데 이게 하여튼 핵심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은 옮겨 다닐 수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구상인데 기지가 있으면 타격 대상이 된다. 주한미군을 옮겨 다니면 그 따라가서 이제 타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지는 고정되기 때문이겠죠. 문경 연구원 잘 들어오세요. 이야기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들은 사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외쳐온 문제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주한미군 범죄 중심으로 국민들이 공분을 사기도 했고, 특히 이제 소파 협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호수미선이 뭐 장갑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인식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기지의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의 생존권 문제로 지금 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요한 거는 미군 철수와 기지 철수 이거 두 가지를 다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미국의 지금 흐름은 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먼저 기회를. 빨리 저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치권은 아직은 주류는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네. 게 주류긴 해요. 그래서 네. 국방수권법 그 2026년 국방수권법에도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여러 가지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 나라 마가라고 하죠. 네. 미국 우선주의. 네. 그래서 이제 뭐 고립주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 문제에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걸 표방하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곳곳에 전쟁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마가 세력 내에서도 이제 막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너 처음에는 전쟁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지해 줬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걸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이제 미국도 다른 나라 전쟁 그만 좀 이제 간섭하고 좀 다 해외 나가 있는 미군도 다 불러들이고 네. 우리끼리만 그냥 좀 살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도. 왜냐하면 그만큼 미국이 이제 힘이 빠졌다는 거죠. 우리도 힘이 없는데 왜 다른 나라에 자꾸 이렇게 가느냐. 이런 생각이 미국 내에서도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뭐 아까 언급했던 엘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하다가 미국 본토가 지금 핵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서울을 위해서 뭐 워싱턴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주한미군이 있으면은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 나면 무조건 그 엮이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데 남북끼리만 전쟁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오히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런 요구가 높아지기는 할 거다. 근데 아직은 그게 이제 주류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지 않나. 압도적이진 않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사실 이익이 등장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염전 사상이 있고 그리고 장사꾼이라서 돈 되지 않는 건 안 한다. 그래서 미군을 많이 축소시킬 것이고 또 이렇게 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역사적으로 이 제국주의가 제발로 물러간 제국주의가 없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명언이죠. 미국은 한반도에 절철민 이해가 있고 그래서 불침 항모고 동부가 전진기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캠프 험프리스 같은 경우는 뭐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들 중에서도 한국 근무를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예. 여기를 너무 좋거든요. 자유로운 훈련이 어딜 가도 환영받고 특히나. 근데 사실 이제 한국 전쟁 후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면 가장 먼저 빼야 하는 것이 외국군이었을 텐데 사실 모두 기억하겠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 30만이 넘는 중국군이 북쪽에 있었는데 다 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빨리 보내려고. 결국 58년도에 전원 다 돌아갔는데 미국은 그때 들어와가지고 털을 잡고 앉아가지고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것이죠. 80년 이상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제발로 절대 물러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사실 북과 어마어마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 이 대결에서 패배할 때 떠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로 절대 물러나지 않고 네. 패배할 때.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정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네요. 그렇죠. 사실 압도적인 여론 그리고 압도적인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전한길이 네. 갑자기 평택 미군 기지 가서 집회한다고 보셨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 전작권 환수라든지 또는 주한미군 철수가 여론이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아주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진짜 무서워 보여. 막. 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집회 거. 나온 모습 보면은 막 벌벌 떠는 것 같아요. 그럼요.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명줄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은 뭐 트럼프가 하도 거짓말 많이 해서 4만 5천 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 2만 8,500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네. 하도 그래가지고 진짜 숫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4만 5천 명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2만 명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러게 하도 말이에요.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실수한 줄 알았는데 네. 이거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그 미군들이 사실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 군사, 문화 전체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힘의 상징이에요. 주한미군은. 그러니까 그 미군을 철수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거기에 뭐를 받고 빌붙어서 살아오던 수많은 우리 한국의 이런 그 친미 세력들에게서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그건 진짜 정신적 지주 같은 거네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는 네. 다 죽으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지난 1월달에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냈는데 주한미군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부터 이제 바뀌어야 된다. 마음의 준비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낼 정도면 이거 어디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소식 들은 거 아닌가? 네. 물밑으로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국내 보수 세력들도 분위기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에 이 사설을 낸 거는 작년 말에 나왔던 미국의 이제 국방 전략이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절대 못 나가게 막아야 된다. 가서 이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한길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조선일보는 이게 대세면 미국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공포심, 두려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혼재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가 설사 이 주한미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절대 맨입으로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뜯어먹고 나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주한미군 나가라고 해야 미국이 뜯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협상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야 우리 주한미군 빼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붙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뭘 더 해드릴까요?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자세를 할 사람도 필요하네요. 그런 그래서 거죠. 전환기를 보낸 거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뭐 사회 다 영향을 주고 실제로 뭐 지휘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환길이 이 최전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된 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국힘당이 해야 되는 일인데 국힘당은 오히려 지금 지령과 지침 받지 못했는지 장동혁이 미국으로 막 달려가고 있고 전환길은 지침을 더 빨라요. 전환길한테 내려오는 지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환길은 미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명백하죠 이게.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네,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한미대에서 지명한 미셸 스틸 이 사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극우 인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주한미 대사가 1년 3개월 동안 지금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지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죠. 가장 우리가 왜 한때 모스탄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대사 될 거라고 떠들고 다녀서 우리가 한동안 저런 미친 소리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네, 그 당시에서 모스탄 이야기 할 때 그 사람들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스탄이라든지 또는 고든 창이라든지 뭐 애니 찬이라든지 그때 이제 미스텔 얘기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요런 사람들만 안 오면 좋겠다. 네.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아주 반복적이고 그리고 아주 혐중이야. 이 사람은 반중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중국이라고 부를 때 중국이라고 안 불러요. 맨날 중공해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진짜. 그리고는 이제 뭐 우리 한반도의 부정선거 이 사람은 미국 내에서도 부정선거론자고 그러니까 전환길이하고 딱 맞아요. 네. 예. 원조 부정선거론자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전환길이가 설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커넥션이 있다라고 저는 보죠. 근데 그런 커넥션이 있는 아주 극우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다가 네.
이 주한 미대사로 박는다는 자체가 정말 참 너무나 불쾌하고 네. 화가 나는 일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가 제일 먼저 환영 논평 내는 거 보고 정말 더더욱 지금 외교부가 환영 논평을 냈었나요? 냈잖아요. 바로 냈어요. 바로. 바로 바로 냈어요. 냈습니까? 야, 이거는 지금 지명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여론들이 계속 되는데. 높아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보면 좀 답답한데 기본은 어쨌든 이 사람을 미국이 왜 보낼까? 한국에 가가지고 자기랑 이제 죽이 잘 맞는 구구 세력들, 윤 어게인 세력들 만나가지고 좀 그쵸. 정부 압박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뭐 이스라엘 규탄하고 이런 말 안 나오게 만들어라 이거 아니겠어요? 뻔한 네. 거죠. 그리고 중국을 그 압박하는 대중국 돌격대로 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미셀 스틸이 미국에서도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미국 내 중국 스파이가 그렇게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 그 중국 유학생들이 다 스파이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받지를 말든가. 돈도 다 받아가지고 들여보내놓고. 왜 한국에 와서도 뻔하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 다 사실 스파이들이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다니겠죠. 윤석열 열렬히 지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대사가 와서 그런 발언들을 하면은 극우 세력들이 너무 신이 날 겁니다. 완전히 뭐 지금 그래서 뭐 일베나 이런 데서는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드디어 뭐 이제 항공모함 대신 뭐 네. 진짜 센 언니를 보냈다 막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던데요. 네.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정부가 입장을 좀 명백히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를 좀 기대를 해보는데요.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정치 그리고 국민들 이 정말 전 세계 유동치는 이 전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문경호 연구원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전에 필리핀에 원래 미군 기지가 있다가 철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도 상당히 이제 장기 독재가 있다가 그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를 무너뜨렸어요. 그때 당시에 뭐 피플 파워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촛불 항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주화를 한 다음에 바로 미군 철수 투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미군 기지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사실 미군이 철수하진 않았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필리핀에 있던 미군 기지는 필리핀하고 미국 사이에 협정을 맺을 때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한이 넘어가면 연장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필리핀 국회에서 연장을 부결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산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미군 기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또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나가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나가라고 해서 골치 아픈데 화산이 터져가지고 미군 기지를 쓸 수가 없네. 그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이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미군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이 실제 나가라고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정치권 국회나 정부에서도 나가라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게 맞아줘야 실제로 미군이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사실 여기서 앉아만 있어도 또 이 자기들에게 혜택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절대 안 나가거든요. 알아서 나갈 일은 없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들의 요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분석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주한 미군과 그 기지는 절대로 저절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트럼프의 성향 때문에 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1도 가질 필요가 없다. 도리어. 왜냐하면 여기는 트럼프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미국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이 군산복합체, 즉 군인들이 쥐고 있는 곳이거든. 여기는 절대 안 내놓는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군들이 여기 근무하러 오고 싶지 않아야 돼요. 밤길이 무서워서 못 온다니까요. 그 정도 그래야 되겠네요. 한마디인데 우리는 오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너무 다들 따뜻하게 잘해주고 범죄를 저질러도 잡아가지도 않고. 잡아가지도 않고 또 뭐 훈련을 제멋대로 어디 가서 막 대포 쏴대도 가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미군을 감시하고 그리고 미군들을 빨리 나가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어지면 저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대통령도 쫓아내보고 하는 아주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네. 촛불 정말 민중들인데 이 힘으로 몰아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미국은 앉아서
재벌로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런 네. 얘기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몰아내야 됩니다. 철수하라가 아니라 구호를 몰아내자로 바꿔야겠는데. 그렇죠. 우리 선배님들이 괜히 몰아내자를 쓰신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저는 이 말이 제일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제국주의는 절대로 제 발로 물러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패배를 시켜야 네, 굴복을 시켜야 물러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미군기지 철수도 우리 국민들이 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